네, 7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여러분, 이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2교시에서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상담 심리학의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은 1940년대 초에 여러분 로저스라는 학자가 1902년생이죠.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로저스는 인본주의 철학 이론의 기초에서 발전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본주의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이 철학은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학이라는 철학 이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것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로저스라는 학자는 이제 정신분석 상담이 아까도 1교시에 봤지만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진단적이고 해석적이고 지시적인 태도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거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 행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정신적인 거 프로이트는 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신결정론 그것도 특히 무의식이 굉장히 좌우 많이 한다고 했죠. 또 행동주의 이론은 이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행동은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존재다. 이렇게 봐서 일종의 마치 이제 너무 그 파블로프의 조건 반응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계속 종을 흔들면서 먹을 걸 주면 계속 나중에 먹을 걸 안 줘도 종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입니다. 계속 보상을 해주면 계속 그게 이제 그 보상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을 그냥 굉장히 마치 다른 동물과 같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죠,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무의식 정신결정론 얘기한 거면 행동주의로는 환경결정론을 얘기하겠죠.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인간은 그런 이게 정신에만 매몰되지 않고 또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두 이론, 정신결정론과 일종의 그 행동주의 이론, 환경결정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인본주의 기반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지시만 따른 게 아니다. 비지시적인 인간 중심 상담을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로저스는 1942년에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 그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요? 상담자가. 여러분들이 상담자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노조스의 인간중심 상담은 4단계로 형성됩니다. 1단계는 비지시적 단계죠. 이게 이제 보통 노조스가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얘기했다는 건데, 어, 감정의 반영과 비지시적 기술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 허용적이고 비간섭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시하고 뭐 이렇게 통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내담자 중심 단계다 이렇게 해서
51년도에 쓴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그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책을 써서 로저스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의존적인 환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담자를 대해야 되고, 성격 이론과 상담 이론을 이제 계속 이렇게 구축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3단계에서는 이제 이론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해서 로저스가 내담자의 행동과 더불어서 상담자의 유기체적 경험을 상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단계 이론의 적용 단계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긴밀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이론을 더 이제 영역을 더 넓혀서 상담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인간 중심 단계의 4단계에서는 이 노저스가 개인 성장에 주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만남 집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단적으로 구성을 해서 본인의 이론을 적용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이나 교육과 정치 영역까지도 확대했습니다. 그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을 일종의 심리치료 외에도 이게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죠. 로저스의 인간관을 볼까요? 여러분, 로저스는 인간을 외부 현실보다는 오히려 내부적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로 이렇게 보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인간들이 처한 세계 안에서 내적 참조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임상을 경험을 했죠, 로저스는.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예, 이것은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 잠재력을.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장도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이것은 인간은 선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여건을 적절하게 마련해 준다면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담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로저스는 인간은 자유와 합리성, 자아실현의 경향성이 있고 이러한 자유와 합리성 그리고 자아실현의 경향성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상호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개인이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 결정이나 환경적 결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소유한 자유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과 인생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것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났다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행동 자체도 누가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하고 거기에 책임을 또 지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로운 존재죠. 여러분, 자유라는 건 스스로 자기 결정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 주체, 이게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가 인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로저스는 인간에 대한 자유론적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은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발휘하고
어떤 이제 보다 더 자유로울 때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개념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자기 지향적 행동, 이런 것은 중요한 내적 자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인간의 선천적 능력이요, 여러분, 자아 실현의 경향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충족, 성수구 방향으로 지향하고 인간 대부분의 동기를 포함해서 진보적 추진력이 있다. 인간은 그러한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선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종의 일깨워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상담자의 역할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로저스는 각 개인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진정한 각 개인이 된다.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성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어려운 역경이 닥치면 이것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은 회복 탄력성도 강하다. 왜?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성격 이론을 보면 유기체로 본 거예요. 전체라는 걸 우리가 신체, 지성, 정서,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적 준 것들에 의해서 보면 개인은 모든 경험의 소재로 이제 그 인간은 경험에 대해서 유기체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생물체가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연결돼서 그 유기체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전 존재가 반응하게 된다. 이게 전 존재라는 건 모든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운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합체, 이게 이제 전 존재라면 이렇게 그 인간은 전 존재로 반응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노조스는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기체의 경험을 중시했고 경험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유기체 내에서 진행되고 잠재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이미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또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현상학적 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현상학적 장은 경험하는 개인에게만 알려진다는 거죠. 자신의 창조 틀이라고도 합니다. 창조 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게 이미. 그래서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은 외부 현실의 자극 조건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환경결정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자극 조건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거 환경결정론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현상적인 장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 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그래서 의식 혹은 자각은 경험하는 어떤 것의 상징화인데 현상학적 장은 의식의 장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고 의식의 장은 외부의 경험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미 외부의 외부의 어떤 것을 경험해서 그것이 저게 이제 뭐 책상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상징화하는 의식의 장이 있고 그러나 이 의식의 장은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현상학적 장은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의 현상학적 장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의식적인 아까 의식의 장이 있죠. 상징화된 거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징화되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자신이 있는 그대로 형사학적 장 안에 경험하게끔 유도하여서 개인과 환경이 만드는 전체 심리학장 안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격과 환경, 친구 관계나 가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적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장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저스는 성격 이론에서 자기 개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인간은 외적 대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의미를 두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기가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실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과정으로서의 자기 이걸 강조합니다. 자기는 조직화되고 일관된 지각 패턴을 나타내죠. 조직화되고 일관된 지각 패턴이 자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건 이제 끊임없이 자기 개념은, 변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한다. 이상적 자기는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관 개념을 말하고, 잠재적으로 자기와 관련돼서 스스로 가치를 높여 부여하는 지각과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이, 그 구조적인 개념에서 이상적 자기를 이렇게 하나의 또 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성격 이론, 로저스의 성격 이론을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있다. 이것은 이미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경험 후 개방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적 평가, 지속되는 성장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는데, 자아 실현을 성취한 사람, 우리가 자아 실현을 성취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성취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한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이해로 신뢰감과 융통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고, 실존에 대한 답을 자신 내부에서 찾는다는 거고, 인간의 성숙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실현까지 성취한 사람은 아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온전한 인간 된다는 거죠. 로저스는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개인은 각자마다 타고난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진취적인 존재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컨 로저스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를 항상 상정하고 그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로저스의 여러분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그 핵심이 뭐냐면 이미 씨앗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중시하시면 됩니다. 자아 실현의 경향과 관련해서 노조스는 인간은 자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실현시킬 경향성에 의해서 동기화한다고 믿었어요. 프로이트는 추동과 행동 후 긴장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자아 균형을 중시했죠. 아까 초자아와 이 원초와의 균형, 자아의 샌드위치 상태에서의 자아의 균형,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저스는 추동 대신에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성으로 자아 실현을 강조했죠. 그래서 자아 실현은 인간이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프로이트는 자아 균형, 여러분, 로저스는 자아 실현, 융은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존재.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따로 있다겠어요. 자기 자아 말고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써서 자기가 온전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면의 조화를 통해서 자기 온전한 존재로 성장에 관한 과정, 성장 과정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보고, 융은 자기 실현, 자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기로 나아가는. 융은 자아의 개념을 좀 의식적인 부분에 놓고 더 심층 핵심에 자기라는 일종의 영혼과 비슷한 존재, 이 신비체 이 존재까지도 나아갔습니다. 그걸 자기라고 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격 이론과 관련해서 로저스는 가치의 조건화를 얘기를 했는데, 아동인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점은 아동은 가장 영향력을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이제 부모하고의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가치가 조건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치의 조건을 형성하죠. 그리고 기본적 요건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 부모로부터의 인정과 보상을 받아서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래서 가치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자기 존중을 중시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자기 개념을 분일치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방어 기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을 제거해서. 근데 안나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거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을 제거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사회화를 해야 되고 자신의 가면을 탈피해야 돼요. 사회화를 위해서.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 스스로 목표를 개념화해서 명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다. 왜 내담자의 내부에 씨앗이 있다겠죠.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관계에서 환경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을 수정해 줘야 되고, 현실적 경험과 자아 개념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을 촉진해 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을 볼까요? 우리가 상담 과정의 조건은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다. 이러면 이제 취약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인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뭔가 내담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불일치 상태고 취약한 상태고 불안전한 상태다. 이게 이제 문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관계에서 균형과 일치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균형과 일치 상태는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성. 이게 상담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해 주라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적 증거에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담자가 갖고 있는 내적 증거에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긍정적 지각과 공감적인 이해를 가능한 상태로 갖춰야 되죠. 내담자도 뭔가 내담자한테 이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태를 갖추도록 내담자를 이렇게 잘 관찰해서 또 내담자가 최소한의 긍정적 지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 상태로 갖추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상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 분설해서 볼까요? 1단계에서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 원해서 찾아오겠죠. 이게 찾아와야 되죠. 일단. 그리고 2단계는 상담이라는 상황을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인간 중심 상담을 계획하고, 그렇다면 내담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 잠재력을 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 반응을 반영해서 명료화해야 되고, 내담자가 문제에 관련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감정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그 분위기와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단 수용을 해야 되겠죠.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 있구나 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다시 내담자가 통찰하게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도 일단 거부하지 말고 수용해서 그래서 해석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부정적 감정을 완전히 표현한 후에는 미비하고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감정과 도전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면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감정 또는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되죠. 그럼으로써 내담자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되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통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로 상담을 이루어가면서 통찰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내담자는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더욱 정확하고 완전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죠. 내담자가 그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별 능력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보다 성장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통찰 정도가 또 확대되겠죠. 심화되고 그러면서 명확한 자기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제 그 상담 과정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보다 발전된 자신의 통제를 해서 긍정적인 행동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자의 도움은 줄어들고 치료 관계를 종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균형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 종결을 준비하고 내담자는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바람직한 분위기로 상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는 이 전반적인 상담 과정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렇게 몇 번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중심 상담자는 스스로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내담자와 대면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이게 중요하죠. 인간 대 인간으로 특별한 지시적인 역할이 없이 존재하기만 해도 돼요, 상담자는.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위해서 계획한 기법보다는 존재 방식에 기초를 두고 상담자는 진행 과정에서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서 함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상담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어떤 이론이나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지시하는 자고 당신은 따르는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어떤 기법을 당신이 익히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옆에서 존재자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자로서 이렇게 있는 태도가 곧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경험과 관련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관계성에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다 원활하게 살피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자신이 그때까지 숨겨왔던 측면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역할이다. 문제 해결의 답이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고, 상담적 변화는 내담자의 상담 경험도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담자가 보기에 상담자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인간과 인간대로 대우해주고 나의 잠재력이 있음을 긍정해 주는 거구나. 내가 부정적인 부분도, 나의 부정적인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인간이 갖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는구나. 그냥 그 상담자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가 깨우친다는 거죠. 인간중심 상담에서 그러면 이제 주요 기법, 기술, 이게 뭘까요? 일단 공감이겠죠, 제일 먼저. 이게, 상담자들은 자신의 주체성은 갖추면서도 내담자가 보고 느끼는 이제 사적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같이 경험할 수 있을 때 건설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함께하는 존재자로서 함께하는 거, 같이 경험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해 간다는 거죠. 상담자의 그러면 주요 과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들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죠. 공감한다.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들을 이렇게 공감하려면 세밀하고 명확하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지금 여기의 경험을 함께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 공감하면서 함께 체험하려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내담자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내담자에 대한 인간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그 공감 내담자에게 깊고 주관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내담자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면서 그 주관적인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친밀하도록 하고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내담자가 그 불일치를 인식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지시적인 게 아니라 비지시적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고 그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다. 그런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 세계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내담자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해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시적인 거하고 다른 건 여행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대부분 깨닫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도 대신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때는 라포도 형성되고 서로 경험해서 여행도 함께 하고 그 내담자의 경험 세계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한 것도 대신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경험,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한 느낌으로 인식하게 이렇게 돕는 것. 그것은 그 이상의 지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한다. 이 내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태도를 보고 이런 건 단순히 나를 돕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나하고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공명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 수용이 하나의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상담자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고 순수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관심은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따라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거,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거. 아까 비지시적인 거, 비조건적인 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수용하겠다는 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조건적 수용의 태도죠. 상담자는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유롭고 자유롭게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굉장한 이게 쉽지 않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쉽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상담자의 수용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수용은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내담자한테. 그래서 모든 외연적인 행동들을 승인하거나 수용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 의미는 동의할 필요는 다 없다는 거죠. 상담자는 비소유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용과 존중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성공적인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당연한 공감의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의 효과입니다.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내담자들은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서 더 방어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상담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의 기법 중에 무조건적 수용은 상당히 중요한 상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치성을 보겠습니다. 주요 기법에서 일치성인데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반응할 때 내담자가 가진 내적 경험과 느낌이 매 순간 합치되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일치성. 노조스의 일치에 대한 개념은 완벽하게 자기 실현된 상담자만이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 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상담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솔직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상담자들은 이제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치할 수 있다면 상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치성을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치라는 것은 관계를 통한 느낌으로서 분노, 좌절, 좋음, 매력, 관심, 권태, 귀찮음 등의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상담자가 지나치게 진솔해지려고 노력하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고 상담자가 적절히 이제 자기 노출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담자는 스스로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본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어떤 내담자에 충분히 공유해야 될 상담 과정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감정을 내담자와 함께 탐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치, 이것은 이제 좀 오히려 더 다른 나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되며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태도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죠. 진실한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의 관계에서 부정적,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즉각적이고 개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한다면 내담자와 진실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고 일치성을 가진 상담자는 진실하게 노력하는 인간의 모델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담자가 보기에 상담자가 나와의 어떤 이런 관계를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치하려고 나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고 일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솔하게 표현도 하고
그런 걸로 보고, 이러한 진실한 노력을 하는 상담자가 상당한 매력적인 모델이 된다. 나의 모델이 되고, 믿음이 가고, 나포를 형성하고,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더 많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공헌점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 그리고 행동주의의 환경결정론 외에 제3의 세력으로서 인도주의적 입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을 보면 인간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의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비인간화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물질 문명에 이렇게 일종의 구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인 안목으로 정립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 이제 그럼으로써 또 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요, 아주 고도의 기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 능력, 인간 중심, 무조건적 긍정성.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담의 본질을 깨출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대중성, 긍정적인 공헌을 한 거죠. 인간 중심 상담 방법은 높은 수준의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관계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고 그렇다면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이게 다른 상담 이론보다 상담자가 스스로가 개인적 상담 스타일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직성보다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담자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강조해서 상담자 스스로가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니까 상담 관계 자체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일종의 치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조스는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위치를 강조했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와 자질, 그리고 상담 관계의 기본적인 기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죠. 이 상담 관계의 기본적 기법이 어떤 기술적 기법이 아니고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그런 기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공헌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난 기분이나 반응 또는 대화를 상담 대화록에 재생시켜서 상담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는 겁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상담 대화록도 만들어서 재생시킴으로써 상담 이론의 상담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한점도 있겠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한계점. 뭘까요? 이제 지나치게 현상학의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서 정서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했죠. 거의 정서적 요소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한 거죠. 인간의 긍정성. 이 지적이고 인지적인 요소, 이 부분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죠. 약간 이제 인간이 내면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현하려면 뭔가 더 지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들이 작동할 텐데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라. 이것은 좀 너무 이런 부분들, 인지적이고 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을 너무 긍정적 정서적인 요소만 강조한 게 아니냐. 인간 중심 상담은 이제 내담자가 무조건적 지지를 해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고,
이러한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이제 상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에 맡기니까 상담자 스스로의 지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도무지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나의 이제 그, 그 상담의 기법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내담자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하는 대로 일종의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과 독특성,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그런 부분들에 상실할 우려도 있다. 그런 거고 구체적 기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더 달리 말하면 상담 과정에서 사용할 구체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죠.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지적이고 인지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더 상담자가 통찰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족하거나 그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강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8강에서는 우리가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주로 행동치료 방식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7강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